기술 종주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은 참으로 원통한 일들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또 온갖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대한민국 특산품 K9 자주포의 UAE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이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2022년 이집트와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며 K9 자주포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를 횡단한 K9 자주포 벨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내막을 알고 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분통이 터집니다. 차라리 K9의 성능이 모자라서 수출에 실패했다면 억울하지나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K9이 UAE 진출에 실패한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독일의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를 담당하던 독일이 대중동무기 금수 조치를 들먹이며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건데요. 대한민국 광희 산업 역사에서 외산 엔진이 속을 썩였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가장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K2 흑표는 개발 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질적인 파워팩 문제로 심장병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 KF21은 현재 기준으로도 60에서 70%에 육박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엔진 하나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활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직접 경쟁해야 할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KF21이 자국의 F-16V를 앞지르도록 두고 보겠냐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그럴듯한 주장이긴 한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 번 당했다고 두 번 또 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사례로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대한민국은 곧바로 파워팩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해 K9 자주포의 엔진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이 주춤했던 중동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K9의 엔진은 독일 MTU와 기술 협력으로 생산하며 국산화율이 60%에 그쳤는데요. 1999년 초기형이 개발된 K9은 그동안 독일 기술이 들어간 엔진을 사용했어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출 시장에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대중동무기 금수 조치를 펼치며 K9 수출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K9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리고 개발을 시작한 지 고작 3년 만에 국산 K9 엔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내구도 시험을 완료한 건데요. 하지만 개발 기간이 짧았다고 허투루 만든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음에도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규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존 K9 자주포의 엔진을 교체할 때 체계 정비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변화 없이 오버홀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독일 MTU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끝난다는 건데요. 당장 우리 군에서만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만 2000대에 육박합니다. 신형 엔진의 1대1 호환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 탑재로 유지보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존과 동일한 성능, 규격이라면 이미 수출된 물량의 국산 엔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K9 엔진이 최소 6조 원 이상의 글로벌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조 2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는 덤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란 특정 상품의 최종 수요가 직간접적으로 산업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면서 엔진, 타이어, 브레이크, 라이트 등 수많은 중간 소재가 생산되며 관련 산업 전반이 부응하는 걸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K9 자주포 엔진의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수많은 업체가 핵심 부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관련 인프라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즉 현재 엔진보다 더 성능이 좋은 차기, 차차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산 K9 엔진은 연료 분사 특성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기존 대비 연료 소비율을 5% 이상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MTU의 기술 제휴에만 의존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기분 좋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K9 엔진의 완전 국산화로 대한민국 방산을 견제하던 독일에 제대로 한 방 먹여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K9 자주포 엔진은 AS21 레드백에도 사용됩니다. 호주가 랜드 400을 통해 끝내 레드백을 선택한 데도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미 K9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는 레드백을 도입하는 게 생산시설 건설에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AS9 레드백에 여전히 독일 MTU 엔진이 사용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랜 싸움 끝에 독일 링스를 누르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독일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엔진 국산화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제 밥그릇 뺏길까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못마땅히 보고 있는 독일이 레드백 K9 수출의 견제수를 던지는 것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UAE부터 K9 자주포 도입을 위한 협상에 재돌입했는데요. 이처럼 엔진은 무기체계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만큼 난이도가 어려워도 국산화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산화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생산 비용이나 기술 확보, 유지보수 등 자주 국방을 생각하면 국산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화가 만능은 아닙니다. 외산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기술 격차가 크다면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것보다 우선 첨단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국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잠시만 초도양산 물량 축소 논란을 떼놓고 보더라도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망은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때문이었는데요. 하물며 F414 엔진은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부정적인 주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F414가 미국 엔진인 이상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군사적 동맹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적국에 KF-21을 판매할 리는 만무한데요. 반대로 미국 역시 아무리 F-16V라는 경쟁 기종이 있다고는 하나 독일처럼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직접 견제하기 위해 수출을 규제할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칠러 행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좌절된 FA-50 사례를 떠올려보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국제정세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수 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면 수출 물량을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시장에 폭넓게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KF-21에 미국 엔진이라는 혹이 붙어있는 이상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기술력이 지금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단계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의 경우 약 40%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9,800개가 넘는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조금씩 성장시켜온 덕분인데요. 이쯤이면 처음부터 국산 엔진을 탑재하면 좋았겠지만 반대로 F414 엔진을 수입해 사용한 덕에 KF-21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술이 충분히 숙련된 만큼 추진력을 잃지 않고 국산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투기 엔진용 소재입니다. 일례로 전투기 엔진에는 주로 인코넬 718이라는 특수 합금이 사용되는데요. 음속을 초월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의 엔진은 당연히 상상 이상의 고출력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초고온, 초고압, 초고속의 극한 환경을 버텨내야 합니다. 더욱이 무게가 곧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투기의 특성상 내구성과 함께 경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인코넬 718 주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허구한 날 깨져나가는 중국의 엔진을 떠올리면 감이 오실 텐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합금 주 단조품 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하는 등 1,5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열합금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착수한 상태인데요. 앞선 KF-21의 F414 엔진의 밀출력이 14,770파운드입니다.
여기서 애프터 버너를 가동할 시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까지 오르는 건데요.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9년까지 코어 엔진을 개발하고 늦어도 2037년까지 제작 및 인증 시험을 완료, 전력화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2023년 기준으로 고작 14년,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가장 직관적인 경제 효과로 따져봐도 국산 전투기 엔진의 원년으로 여겨지는 2037년이면 최소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4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군과 민간 양쪽에서 최소 6조 원 이상의 시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엔진 독립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선두그룹에 입성하는 순간이 될 텐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엔진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속도였습니다. 일례로 6.25 전쟁이 멈춘 지 고작 5년 뒤인 지난 1958년, 이제 막 전쟁 이상은이 아물기 시작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은 시작되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의 전신인 조선기계제작소에서 25에서 100마력급 선박용 디젤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5대 내연기관 중 차량용 엔진, 건설기계 엔진,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우주 엔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850년대 초 내연기관이 탄생한 이후 유럽이 160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을 대한민국은 고작 5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국산화했습니다.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건너뛴 셈인데요. 특히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선박 엔진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계상 전 세계 선박용 엔진 10대당 최소 3대 이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다시 전투기 엔진으로 돌아와서 안보적으로도 엔진 독립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선두그룹이라고 부르는 군사기술 선진국들이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KF-21 보람에는 4.5세대의 천병이지만 반대로 국산 엔진 없이 5.5세대 이상 개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텐데요. 결국 후발주자인 만큼 대한민국은 더욱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년 뒤 대한민국의 추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